안 돼. 절대 안 돼. 이 바지 건드리지 마. 어머님은 치매에 걸린 이 순간에도 뭐를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가위로 바지 안쪽을 잘랐고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황혼의 불같은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48살이고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출근시키고 식당으로 나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들을 닦다 보면 어느새 저녁입니다. 손은 늘 거칠고 허리는 늘 아픕니다. 오늘도 설거지를 하다가 아이고, 사장님. 식당 사장님이 잘 주방으로 먹겠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손님이 남긴 음식을 보시더니 아깝다고 하시며 아이고, 저보고 사장님. 가져가라고 잘 하셨습니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수고하세요. 인사를 드리고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남편과 아이고, 저녁 사장님. 반찬으로 잘 먹으려고요.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수고하세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아이고, 하는데요. 사장님.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은 저보다 조금 일찍 퇴근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의 얼굴엔 늘 그늘이 져 있습니다. 남편 김상진은 원래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돈으로 작은 회사를 운영했었죠. 그런데 5년 전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회사도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1년 동안 술만 마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주병을 붙들고 살았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답답했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행히 애들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50살 나이에 말입니다. 저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전엔 그냥 남편 내조만 했었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습니다. 이력서에 쓸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식당 설거지라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의 집 남은 음식을 치우고 기름 범벅 접시를 닦는 게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서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옥분 어머님은 2년 전에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처음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셨죠. 지금은 5분에서 10분 정도만 정신이 드셨다가 다시 흐려지십니다. 어머님은 지금 형님네 집에서 지내십니다. 남편의 친누나인 김영희 형님이 모시고 계시죠. 겉으로 보기엔 효녀 같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부모님을 모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형님이 그동안 뭘 했는지요. 형님 부부는 부모님 재산을 야금야금 빼먹어 왔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가방을 사고 외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 돈이 다 시부모님 돈이었죠. 시아버지는 그걸 모르셨습니다. 형님이 효도한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님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통장을 관리한다며 돈을 계속 빼갔습니다.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시자 아예 대놓고 가져갔죠.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제가 뭐라 할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머님 문안을 갑니다. 형님네 집이 그리 멀지 않아서요. 10년 전에 분가했죠. 갈 때마다 어머님은 저를 못 알아보십니다. 치매 때문이죠. 가끔은 알아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욕을 하십니다. 왜 이제 왔냐고 당신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갔을 때도 그러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이년아 왜 이제 왔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형님이 옆에서 말렸지만 어머님은 계속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20년을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못 참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시집 온 지 20년입니다. 28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요. 그동안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원래부터 며느리한테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니, 엄격한 정도가 아니라 잔인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님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죠. 조금이라도 늦으면 1시간 동안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밥이 조금만 서리거도 소리를 지르셨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엎으셨습니다. 한 번은 빨래를 하다가 어머님 옷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원래 있던 얼룩이었는데 제가 빨래하면서 발견한 거였죠. 하지만 어머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년아 빨래가 이게 뭐야 소리를 지르시며 제 손등에 뜨거운 물을 부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상 입은 손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지만 남편은 그냥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조금만 더 견디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밥을 먹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부모님과 같이 밥상에 앉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부엌 구석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그것도 남은 밥과 반찬으로요. 가끔은 먹을 게 없어서 굶기도 했습니다. 반면 형님은 달랐습니다. 형님네 가족은 어머님과 한 집에 살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형님은 늦잠도 자고 외출도 마음대로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어머님은 형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용돈까지 주셨죠. 왜 그런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한테요. 왜 형님은 아무 말 안 하시고 저한테만 그러시냐고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딸은 원래 예쁜 거라고 며느리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집 온 며느리가 무슨 친정이냐고 하셨죠. 명절에도 못 갔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한 번 봤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배웅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했었죠. 그게 20년 전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저는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형님은 부모님 돈을 쓰며 편하게 살았지만 저는 구박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님도 이젠 힘들 겁니다. 돈이 거의 다 떨어졌을 테니까요. 시아버지 유산도 다 썼고 어머님 돈도 거의 다 빼갔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모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형님네가 어머님 잘 모시고 계시냐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치매가 더 심해지셨다고 형님이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식당 일은 주에 한 번 쉬는 날이 있습니다. 보통 목요일인데 그날은 집에서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쉽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쉬는 날에 형님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께 반찬을 해드리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랑 나물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남편 출근시키고 반찬통에 담아서
형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형님네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번을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문을 못 여실 때가 많아서 형님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셨거든요. 어머님 돌볼 때 쓰라고요.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관에 형부 구두가 있는 걸 보니 집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형님 구두도 보였어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계신 안방 쪽을 봤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주무시나 보다 생각하고 반찬통을 부엌에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부부 방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형부 목소리였습니다. 말투가 심상치 않았어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왔다는 걸 알려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에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형부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계야 돈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진짜 미치겠어. 밤에 돌아다니시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형부가 또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 한 달에 200만 원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내 통장에 남은 거 100만 원도 안 돼.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형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 형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인데? 형부가 말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들 길 잃는 거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형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형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하지만 형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설마가 아니라 진짜야. 우리 살아야지. 형님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면 뭐해.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동생네도 가난해서 도움 못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 형님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건 너무해. 어떻게 사람을. 형부가 말을 끊었습니다. 인근 야산에 데려다 놓으면 돼. 치매 때문에 길 잃으셨다고 하면 누가 뭘 하겠어. 요즘 그런 일 흔하잖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형부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 있으면 말해봐. 요양원 비용 어떻게 마련할 건데. 우리 빚만 해도 얼만데. 형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난리치는 거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찬통을 조용히 들고 나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소리가 날 뻔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요. 복도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들은 게 진짜일까요? 형님 부부가 정말 어머님을 버릴 생각이라는 건가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대화만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증거도 없는데요. 형님네가 그냥 말만 한 거라고 하면 어쩌죠?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이 믿을까요? 친누나가 친어머니를 버리려 한다는 걸 믿을까요? 저도 믿기지 않는데 남편은 오죽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형님을 모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한테 말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남편이 형님한테 확인하면 형님네가 부인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네가 경계하게 되면 어머님을 지킬 방법이 없어집니다. 저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부가 말한 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인근 야산이라고 했습니다. 형님네 집 근처 야산은 몇 군데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그쪽으로 가시면 찾기 힘들 겁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님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동생 어머니가 없어졌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어머니가 안 계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했어.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연기라는 걸요. 형님네가 일부러 산속에 버려놓고 와서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난리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한테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제가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찾고 있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을 깨웠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지셨다고 형님한테 전화 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네 집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형님네는 경찰이랑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근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형님네 집 쪽으로 가고 저는 야산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져서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형부가 인근 야산이라고 했습니다. 형님네 집에서 가까운 야산은 3군데 정도 있습니다. 하나씩 다 뒤져봐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찾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계시면 불러봤습니다. 어머님 저 정숙이에요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야산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더 깊고 넓었습니다. 등산로 외에도 샛길이 많았어요. 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샛길로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들어가 봤습니다. 가시던 불에 옷이 찢어지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3시간째 찾고 있었습니다. 목은 쉬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형님네한테 다시 버려지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4시간째, 5시간째, 6시간째.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 마시고 계속 찾았습니다. 3번째 야산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7시간째가 되었을 때
뭔가 보였습니다. 등산로에서 한참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사람 형체 같은 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어머님이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풀을 뜯어먹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왔어요 하고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고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풀만 계속 뜯어먹고 계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을 이렇게 만든 형님네가 미웠습니다. 80살 노인을 산속에 버리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친어머니인데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힘이 없으셨어요.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업었습니다. 80살 노인이지만 가벼웠습니다. 너무 말라 계셨거든요. 8시간 만에 야산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둘 다 진흙투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정을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형님네 집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찾았다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씻겨야 했습니다. 온몸이 더러우셨거든요. 욕실로 모시고 가서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바지춤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을 욕실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진흙투성이 옷을 벗겨드려야 했습니다. 상의는 쉽게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순간 어머님이 바지춤을 꽉 움켜쥐셨습니다. 어머님 씻어야 해요 했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시며 바지춤을 더 세게 잡으셨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도 바지춤만은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씻을 수가 없어요 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시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안 돼, 놓으면 안 돼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왜 바지를 못 벗게 하시냐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지춤을 붙잡고 울기만 하셨어요. 제가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 더 세게 잡으시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할 수 없이 포기했습니다. 일단 상체만 씻겨드리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얼굴과 팔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때도 한 손으로는 계속 바지춤을 붙잡고 계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상체를 다 씻기고 깨끗한 윗옷을 입혔습니다. 바지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말을 거고 나중에 갈아입히면 되니까요. 어머님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밥을 해드렸습니다. 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님이 소화하기 쉽게요. 아마 산속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셨을 겁니다. 풀만 뜯어 먹으셨으니까요. 배가 많이 고프셨을 거예요. 어머님 앞에 죽을 떠드렸습니다. 드세요 했더니 어머님이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천천히 드시는데 한 손으로는 여전히 바지춤을 붙잡고 계셨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다 드시고 나서 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으셨어요. 피곤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셨으니까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곧 도착한다고 했어요.
형님네한테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비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형님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정말 어머님을 찾으려고 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할지요.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바지가 진흙투성이었거든요. 왜 안 갈아입히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바지춤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고요. 남편이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바지 갈아입어야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눈도 뜨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 손으로 바지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자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어머님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눈을 번쩍 뜨시더니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님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안 돼 놓으면 안 돼 빼앗기면 안 돼 하시며 울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빼앗긴다는 걸까요? 바지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남편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바지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냐고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완강하셔서 확인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일단 놔두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을 억지로 붙잡고 바지를 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너무 흥분하시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았습니다. 치매도 있으시고 80살이신데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소파에서 주무셨습니다. 바지춤을 붙잡은 채로요. 남편과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디서 찾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인근 야산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8시간 동안 3군데 야산을 다 뒤졌다고 했어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가셨을까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안방에 모셨습니다. 저희 침대에 누이고 저희는 거실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혹시라도 깨셨을 때 불편하실까 봐요. 어머님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는데 그때도 한 손으로는 바지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자면서도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한밤중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얼른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이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뜨고 계셨는데 뭔가 정신이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정숙이에요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치매가 잠깐 좋아지신 건가 싶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는 정신이 드신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정수가 내가 날 찾았구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찾았어요 했습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 했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나를 어디서 찾았냐고요. 야산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것들이 날 버렸어. 형님네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걸렸다고 나를 버리더라. 산속에 버리면 못 찾을 줄 알았겠지.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돈만 빼먹더니 이제는 날 버리는구나. 어머님 형님네가 정말 그랬어요.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치매 걸렸어도 그 정도는 알아. 저는 울었습니다. 역시 형님네가 일부러 그런 거였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대화가 진짜였던 겁니다. 어머님을 버릴 계획이었고 실행에 옮긴 거였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정수가,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날 찾아줬으니 이제 줄 게 있어.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바지춤을 가리키셨습니다. 여기 있어. 내가 평생 숨겨온 게 있어. 어머님이 바지춤을 잡고 계신 손을 보셨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형님네한테 빼앗길까봐 남편한테도 안 알려줬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지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위 좀 가져와. 바지 안쪽을 잘라야 해.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이 가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지 안쪽 허리춤 부분을 잡으셨어요. 거기를 자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지 안감이 찢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작은 천 주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이 주머니를 꺼내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주머니를 여셨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종이를 펼치셨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봤습니다. 한자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대장 같았습니다. 평창동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가 주신 땅 문서야. 몇십 년 전에 주셨어. 평창동에 있는 작은 땅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평생 숨기고 살았어. 저는 땅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종이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어요. 평창동 어디 집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면적도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평창동이면 많이 올랐을 거야. 이거 내가 가져. 형님네한테는 주지 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평창동 땅이라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제일 비싼 동네 중 하나잖아요. 이 땅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20년 동안 너무 심하게 대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사과하신 게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였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문서 가지고 형님네한테 복수해. 저것들이 날 버렸어. 친어머니를 산에 버린 거야. 그런 것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마. 내가 다 가져. 어머님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눈을 감으시더니 다시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곧 잠드셨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땅 문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을 깨웠습니다. 이것 좀 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땅 문서를 봤습니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숨기고 계셨던 거라고 했습니다. 평창동 땅이라고 했어요. 남편 눈이 커졌습니다. 평창동이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일 이 땅 문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봐야 했어요. 만약 진짜라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둘 다 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 어머님한테 받은 땅 문서 때문이었어요. 진짜일까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남편이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오늘 구청에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식당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못 나간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언짢아 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젯밤 정신이 잠깐 돌아오셨다가 다시 치매 상태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은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바지춤은 여전히 붙잡고 계셨어요.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평창동이 있는 종로구청으로 가야 했습니다. 땅 문서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토지대장을 열람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직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땅 문서가 있는데 확인하고 싶다고요. 직원분이 땅 문서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땅 문서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직원분이 땅 문서를 살펴보셨습니다. 오래됐네요 하시더니 컴퓨터로 검색을 시작하셨어요. 주소와 집번을 입력하셨습니다. 잠시 후 직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맞네요. 실제로 존재하는 땅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직원분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 보시면 소유자가 나옵니다. 발급받으시겠어요? 네,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직원분이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주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소유자란을 봤습니다. 이옥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이었어요. 정말 어머님 소유가 맞았습니다.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분께 물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직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시세까지는 모릅니다. 부동산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구청을 나왔습니다. 평창동으로 갔습니다. 실제 땅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주소를 찾아갔는데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주택들 사이에 있는 땅이었어요. 크기는 100평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는 풀만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위치는 좋았습니다. 평창동 한복판이었으니까요. 근처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근처 땅 시세가 궁금하다고요. 사장님이 어느 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주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컴퓨터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땅 아직도 있었어요 했습니다. 여기 개발 예정지라 다들 팔았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일대가 재개발 예정이래요. 내년부터 공사 들어간대요. 그래서 땅값이 엄청 올랐대요. 지금 평당 5천만 원 정도 한대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평당 5천만 원이요. 100평이면 50억입니다. 50억이라니요. 남편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 믿기는 표정이었어요.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이 땅 파실 건가요? 그럼 제가 매수자 구해드릴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아쉬워하셨습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50억이라니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평생 일해도 못 벌 돈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님, 내가 이걸 알았으면 어땠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으면 어머님한테서 빼앗았겠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숨기고 사신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저희를 보시고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치매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형님네를 고발해야 한다고요. 어머님을 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갔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요. 담당 형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노인 유기 신고를 하러 왔다고요. 형사님이 자초지종을 물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형님네가 어머님을 버린 것, 제가 야산에서 찾은 것, 형님네 집에서 들은 대화까지요.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종 신고가 안 들어왔는데요. 뭐라고요? 물었습니다. 형사님이 컴퓨터를 확인하셨습니다. 이옥분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형님이 분명히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는데요. 남편한테 전화할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경찰에 신고했다고 찾고 있다고 했는데요. 남편도 놀랐습니다. 형님이 거짓말을 한 거냐고 했습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고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네가 실종 신고도 안 했다는 겁니다. 찾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어머님이 돌아가시기를 바랐던 거죠.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유기네요.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무슨 증거냐고 물었습니다. 형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일단 형님네 집 아파트 CCTV를 확보하겠대요. 어머님이 집을 나가는 장면이 찍혔을 거래요. 그리고 형님네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해야 한대요. 왜 차량 블랙박스냐고 물었습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형님 부부가 어머님을 차로 태워서 어딘가 데려다 놨을 수도 있다고요. 블랙박스에 다 찍혔을 거래요. 며칠 후 형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CCTV 확보했대요. 놀라운 장면이 찍혔다고 하셨어요. 경찰서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님이 CCTV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형님네 아파트 주차장 CCTV였어요. 그날 오전 10시경 형부와 형님이 어머님을 부축해서 차에 태우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형님이 어머님 손을 잡고 있었고 형부가 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산책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차가 돌아왔는데 어머님은 안 계셨대요. 형님 부부만 돌아왔대요. 다음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2시간 후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었어요. 형부가 운전하고 형님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은 비어 있었어요.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을 어딘가에 두고 온 겁니다. 그리고 혼자 돌아온 거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말 계획적으로 버린 겁니다. 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파일을 재생하셨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형부의 차가 시내를 빠져나가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외곽으로 가고 있었어요. 점점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음성도 녹음돼 있었어요. 형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산책하시기 딱 좋아요. 어머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아요. 차는 계속 산으로 향했습니다. 포장도로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들어갔어요. 울퉁불퉁한 길이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형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시죠. 좀 걸으시면 좋을 거예요. 차가 멈췄습니다. 형부와 형님이 내렸습니다. 차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을 내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차 돌릴게요. 어머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형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타 어서. 형님이 차에 탔습니다. 차문 닫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형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러는 거 맞는 거야. 형부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형님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 안 다녀 못 찾을 거야. 설마 살아계실 리도 없고. 형님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친어머니인데. 형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차는 산을 빠져나왔습니다. 시내로 돌아왔어요. 형부가 말했습니다. 저녁 때쯤 동생한테 전화해 어머니 없어졌다고 해. 형님이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친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오다니요. 게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런 대화를요.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형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형님 부부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노인 유기죄는 물론이고 살인 미수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형님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집에 있다가 경찰이 들이닥쳤대요. 형부는 발뺌했대요. 어머니 모시고 산책 나갔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없어지셨다고 했대요. 하지만 블랙박스 증거를 보여주니 할 말이 없었대요. 음성까지 다 녹음돼 있었으니까요. 형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대요. 미안하다고 했대요.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형님네 통장도 조사됐어요. 그동안 어머님 돈을 얼마나 빼갔는지요. 알고 보니 3억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야금야금 빼간 겁니다. 시아버지 유산도 다 가져갔습니다. 동생인 남편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혼자 다 가져갔어요. 그 돈으로 호의호식했습니다. 하지만 다 써버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님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계획적인 노인 유기라고 했습니다. 살인 미수에 준하는 범죄라고 했어요. 형님네 변호사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블랙박스 음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명백히 계획적이었으니까요. 판결이 났습니다. 형부는 징역 4년, 형님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어요. 둘 다 즉시 수감됐습니다. 법정에서 형님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법정 밖에서 무너졌습니다. 친누나가 감옥에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요. 형님네 재산은 몰수됐습니다. 집도 차도 다 압류됐어요. 경매로 팔렸습니다. 하지만 빚이 많아서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3억을 돌려받기는 힘들었어요. 땅 문서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어머님 명의를 정리했어요. 치매 때문에 성년 후견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이 후견인이 됐어요.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개발회사에서 50억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세금을 내고 4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빚을 갚고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남편도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최고급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설거지를 안 해도 됐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형님네는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고요. 천륜을 저버린 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습니다. 형님네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땅 문서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신 후 처음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요양원은 서울 외곽에 있는 최고급 시설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었고 방도 깨끗했습니다. 간호사분들도 친절하셨어요. 어머님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1인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어머님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시고 고개를 돌리셨는데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정숙이에요.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저를 바라만 보셨어요. 눈빛이 흐렸습니다. 치매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상진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간호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치매가 더 진행됐대요. 거의 정신을 못 차리신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되신 게요. 하지만 여기서라도 편히 계시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형님네 집에 계셨으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어머님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했습니다. 땅 팔아서 식당도 차렸어요. 남편도 사업 다시 시작했고요. 어머님은 여전히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형님네는 감옥에 갔어요. 어머님 버린 죗값 치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머님 모실게요. 1시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간호사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이 정신 드실 때가 있냐고요. 간호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있긴 한데 요즘은 거의 없대요. 요양원을 나서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안쓰럽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치매는 계속 진행되는 병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맞냐고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게 맞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다고요. 집에서는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식당 일이 있고 남편도 사업이 있잖아요. 요양원에서 전문가들이 돌보시는 게 어머님한테 더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면회도 가고 필요한 건 다 해드리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제 식당 오픈 날이었습니다. 동네에 작은 한식당을 차렸어요. 20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게였습니다. 남의 집 설거지가 아니라 제 가게요. 오픈 첫날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동네 분들이 축하해 주러 오신 거였어요. 남편도 와서 도왔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 때 문을 닫고 정리를 했습니다. 매출을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남편이 축하한다고 했어요. 드디어 사장님이 됐다고 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으로 옮겼대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호흡 곤란을 겪으셨대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상태가 좋지 않대요.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하고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령이시고 치매도 있으셔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가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밤새 병실을 지켰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주무셨어요. 가끔 신음소리를 내셨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셨습니다. 간호사분이 와서 진통제를 놓아드렸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눈을 뜨셨어요. 천천히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남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어머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정신이 드신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마지막 정신일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상진아,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남편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어머님이 남편을 보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형님한테만 잘해주고 너한테는 못해줬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정수가, 네, 어머님 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날 살렸어. 산에서 날 찾아줬잖아.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 한 거라고요.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20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그래도 날 찾아줬잖아.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요.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땅 문서 준 거 잘 썼지? 네, 잘 썼어요 했습니다. 덕분에 빚도 갚고 식당도 차렸어요. 남편도 사업 다시 시작했고요. 어머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 어머님이 남편을 보셨습니다. 상진아, 정숙이 잘해줘. 이 사람 고생 많이 했어. 남편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잘할게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형님이는 어떻게 됐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죗값 치르고 있어요. 어머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구나. 내 딸이지만 용서가 안 돼.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친어머니를 사내버려. 하지만 그래도 내 딸이니까 마음 한구석은 아프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했습니다. 오래오래 사셔야죠. 어머님이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알아. 내 몸은 내가 알지. 이제 곧 갈 것 같아. 어머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히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고통 없이 편하게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형님네는 감옥에 있어서 못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도 다들 돌아가셨고요. 남편 친구들과 제 친구들이 와줬습니다. 조촐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님을 화장했습니다. 유골은 납골당에 모셨어요.
시아버지, 옆자리예요. 이제 두 분이 함께 계시게 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과의 인연이 끝난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주신 땅 문서는 남았습니다. 그 땅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식당은 장사가 잘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남편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가끔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요. 고맙다고 하신 말씀, 미안하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들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이 20년 동안 저한테 못되게 구셨던 건 사실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땅 문서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제일 고생했으니까 내가 가져. 그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 주신 거였어요. 20년 동안의 시집살이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착하게 살았던 게 보답을 받은 겁니다. 어머님도 그걸 아셨던 거예요. 형님네는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아직 2년이나 더 살아야 해요. 출소해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천륜을 저버린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삽니다. 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립니다. 20년 동안 시집살이하며 배운 요리 실력을 발휘합니다. 남편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우리는 서로를 아끼며 삽니다. 고생을 함께 겪었으니까 더 끈끈합니다. 가끔 납골당에 갑니다. 어머님께 저를 올립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주신 선물 덕분에 우리는 행복하다고요. 돌이켜보면 모든 게 어머님 덕분입니다. 땅 문서를 평생 숨기고 계셨던 것, 형님네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지 안에 꿰매 넣고 계셨던 것, 마지막에 저한테 주신 것, 그 모든 게 저를 살린 겁니다. 20년 시집살이의 보상이었어요. 착하게 산 사람에게는 복이 온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천륜을 저버린 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습니다. 형님네가 그걸 보여줬어요. 친어머니를 버린 죗값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정말 끝입니다. 고통의 20년이 지나고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의 땅 문서 덕분에요. 그리고 끝까지 착하게 살았던 제 선택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착하게 살 겁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 거예요. 그게 어머님께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